실질적으로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치료나 부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치과 의존력이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보다 그 밑단위에 뭔가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는 수도꼭지를 찾아내고 그 수도꼭지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낸다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변경. 그리고 이런 거를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자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 그러니까 스스로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모여가지고 저녁에 주로 보건소 같은 데가 총련회가 돼가지고 모여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 교육하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환경. 예를 들면 학교에서 특별히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양치교실, 양치시설 개선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바깥쪽에 있는 거는 결국은 수도꼭지가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제어해주고 없애줄 수 있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건강증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구강보건영역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걸 정리한 내용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건강증진 활동 분야에 있어서 이런 5가지 단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식정정,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술 증진시키는 것,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공공정책, 이런 거를 우리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어넣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빠지지는 대표적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 중에 하나가 불소 필수 같은 것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돗물 분쇄원도 조정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든지 이런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에 연결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전에 그 치과의료계 내에서 특히 건강 향상을 고민을 했던 사람들, 특히 예방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방적 수단을 적용을 해서 치과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킬 거라고 하는 모델 자체를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을 해야죠. 그 나름대로 일부 굉장히 소수들간 계층이나 이런 데 접근을 했을 때 나름대로 효용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사회의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윗단계인 이쪽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뭔가 투자나 활동들이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보면 결국은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개별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 집단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많죠. 이 모두를 통칭해서 구강보건 활동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진료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접근이 있고 학교나 지역사회 같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접근이 있고 그걸 넘어서서 그 위쪽의 단위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도는 어디가 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특히 우리 구강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위험성의 요인이 너무도 잘 밝혀져 있는 거죠. 치아 우식증의 경우는 설탕이라고 하는 이미 100년 전부터 너무 잘 밝혀져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 있는 원인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어만 해낼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개선책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소였던 거거든요. 다행히 불소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들이나 이런 방식들 중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흥분율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흥분사 이런 거는 뭐 전면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불소 치약을 전면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일단은 불소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는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조시키고 나이가 든 사람들까지 지속적으로 구강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제 이 위쪽 단위의 고민의 핵심에는 결국은 설탕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유럽에서 비만세 도입이라는 일들이 상당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참치에 관련된 것만 있는 그래서 패스티드의 상당 부분이 설탕도 들어있고 나트륨도 들어있고
이른바 비난을 일으키는 뭐 나쁜 것들이 총체가 그 패스트푸드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난을 일으키려면 요거는 설탕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거고 나트륨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 그 구강건강 현상에 대해서 좀 식단적 접근을 통해서 뭔가 지속 가능하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그 설탕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근데 보면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지표들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30kg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을 전점으로는 죽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 일본의 과자는 굉장히 이게 달다고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본과 그 설탕 소비량을 보면 우리보다 2~3kg 정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30kg 이상 올라갔다가 일본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호주라든지 이른바 신대주의가 공룡을 생산하는 국가들 있죠. 그런 데에서도 설탕 소비량 이런 거는 바로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의료 제도 때문에 그 나라의 구강 건강에 문제가 있고 전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이런 어떤 위험성 있는 물질들을 대개는 다국적 기업들이 대개는 갖고 있거든요. 담배, 설탕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그런 기업에 대한 제약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른바 뭐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사회가 끌어던져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보장 측면 이외에도 저런 측면에서 구강 건강 향상 내지는 건강 향상의 신장을 바라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하고만 관련된 거를 집단적으로 뭔가 없애고 줄이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수술 사업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아후식증에는 확연하게 효과가 있고 뭔가가 있는데 이게 다른 쪽의 건강이나 이런 데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점은 저게 치아에는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게 다른 건강에는 나쁜 거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의구심부터 해서 충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충치에 관련된 저거부터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치아 우식증 치주병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치주병하고 분명하게 관련되는 담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치아 우식증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음식중에 있어서 설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의 경우에는 암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질병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경우에도 충치 이외에도 비만한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예를 들면 치과 의사들이 치아 우식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고민을 하는데 불소를 하되 이러는 순간은 별로 이렇게 동력이 안 붙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설탕과 관련된 논의를 해봅시다. 근데 설탕이 이게 꼭 충치하고는 관련되는 게 아니라 비만이나 암신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지 않는 특히 비만하고 그러니까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흔히 동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 담배나 음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즘에 벌어질 수 있는 이념적 근거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21세기에 실질적으로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들은 바로 저런 데서 찾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강보건 협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나 특화돼서 구강과 관련되는 그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좀 진일보하면 그거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어떻게 펴볼까. 그러니까 직접으로 보장제도를 좀 개편을 해가지고 치료나 고철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쫙 빼가지고 보편적으로 예방과 관련되는 치과의료 접근을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다면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고 올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최소는 10%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 이런 걸 근거해서 이쪽의 영역을 이제 강조하고 이쪽이 구강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요즘에는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시야를 좀 더 넓히고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제 구강 부분의 영역, 보건의 영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헬스플랜 2010의 후정본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헬스플랜 2020의 요번에 나오는 것들도 다 그런 관점에서 작업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건 보건보건 분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보건 분야들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관점에서 작업들을 하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작업은 했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사업의 내용은 거의 옛날 거나 똑같습니다. 장량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다들 동의하고 얘기는 다 해놨는데 위는 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동력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결국 보건들은 특히 진보적인 보건들 이런 영역들에서 주도적으로 담당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실질적으로 이념적으로 지금 원리로서 지금 합의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합의되고 있는 것들을 실천적 내용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위치에 우리나라에 와 있게 이렇게 보십니다. 외국이 이제 기만세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그쪽 나라들은 그런 영역에서 좀 진입을 우리보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구강건강 문제 뭐 이런 게 있다 다 알고 있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12세 있어서 호주를 주목을 해서 보면 그런 것이요. 이 녹색이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쪽 참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선유로 참 좋잖아요. 근데 성인이 딱 돼서 보면 호주가 가장 나빠져 있죠. 유럽 쪽도 나빠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과 의료적인 예방적인 치과 의료가 호주가 어릴 때 제일 잘 돼 있잖아요. 학교 보건보건실. 서구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보건실이나 뭐 아니면 민간의료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과 의료적인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병의 경우에도 보면 치료병의 경우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치료병의 역할이 좀 바뀌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대학 다니는 이러실 때 그 치료과 교과서 이런 데 보면 치료병이라고 하는 거는 희귀염증 상태가 있고 치료병이 있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가 하다 보면 이제 세균의 구조나 이런 게 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른바 치주염이라고 하는 페리오돈타이티스로 이전이 되고 그래서 결국 진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다 나빠져가지고 치아가 흔들흔들하고 꼽히게 되는 진정이 대표적으로 치주염이다. 이렇게 대개는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오늘날의 역할이 그 성과에 의하면 치주염하고 치주염은 명확하게 다른 질병이라는 때문에 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주염, 이른바 파괴적인 치주병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국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치주병 검사를 할 때 CPI 검사 이런 게 이제 대표 치아를 가지고 검사되는 거잖아요. 6번, 7번 찔러보고 1번 찔러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 치아를 한 게 그쪽 영역의 치료 상태가 어떤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역학 결과에 의해서 이제 국소적으로 발생되는 게 파괴적인 치주염이라는 게 밝혀진 이유는 요즘에는 모든 치아에 대해서 포켓테스트 이런 거를 어태치먼트 이런 걸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학 근거에 의해 가지고 치주염을 어떻게 줄여주면 그 치주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치석 이런 게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CPI2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 이런 걸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이런 거를 뭔가 해결해줘야 된다. 그게 필수 치과 의료 내용에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방법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역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해준다고 그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파괴적인 형태의 치주염에 대한 관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고 결국 현재로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보건적인 방법은 뭐냐? 결국은 이제 플랫 컨트롤, 수술을 하는 플랫 컨트롤하고 뭐 가능하다면 어떤 약품을 통한 플랫 컨트롤의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거. 그다음 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그 담배에 대해서 통제를 해서 파괴적인 치주염은 담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요즘에는 대개는 보건학 쪽에, 구강보건학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 치아 상실의 경우에 보시면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전체 치아 상실률이 높은 나라들이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어릴 때 치과 의료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도 노인 때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결국 의료적 접근의 한계를 계속 보여주는 자료다는 거죠. 구강 인조암의 경우에도 분명히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로 가야 된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애들 쪽 이런 쪽의 경우에는 서구의 경우에는 치아고 식등, 애들은 치아고 식등이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설물, 안전구조, 교통 상황, 뭐 이런 것들과 스포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치료하는 치료비보다 치아 손상으로 인해서 치료하는 치료비가 더 많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어린 계층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강건강부증은 대표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부증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부담은 치과 의료인에게 급증하고 치과 의료비 그거에 따라서 급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2000년에 2조 원, 2005년에 4조 원, 그 다음에 2007년, 7년 자료를 보면 한 5조 원, 최근 들어서 대출 예측한 데는 한 6조 원,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치과 의료비가 상승된 거에 비하면 체감으로 느끼기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이 상상된 대로 그다지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가 늘어난 거를, 그러니까 국민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걸 상당 부분을 국가가 보장해줘라. 왜 많이 큰 신경을 가질 거냐. 이 부분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효과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 그런 치과 의료가 아닌 곳에 돈을 폭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부분, 구강보건 활동에 들어가야 될 돈을 빼다가 이쪽에 넣자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미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개발적인 접근, 집단적인 접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개발 접근의 핵심은 이거죠. 뭐 기존에 우리가 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향상을 해보자라는 모형이 이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애들 때부터 해서 성인에서 노인 의료들까지 모든 계층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의료보장체계를 갖춰보도록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갖는 제한점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방법에 있어서의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치아 우식증과 같은 질병도 되게 질병의 분포는 이렇거든요. 그리고 질병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대개는 이런 분포에서 여기 정도부터가 충치라고 대개는 선을 긋고 치과 의사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치과 의사의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게 충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여기서부터 치료를 하고 여기까지는 충치는 충치인데 치료는 안 해도 되는 충치, 이렇게 이제 개입을 안 해도 되는 충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대개는 충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만 개입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것들을 의료적 개입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일시적으로 이 잣대를 피했기 때문에 충치는 줄어든 걸로 보이죠. 당장.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 구강보건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뭔가 개입을 하면 딱 그 잣대에서는 분명히 없어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치아를. 근데 치아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연속적인 문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순간에 그런 관리가 안 되는, 적어주는 이 관리가 안 되는 어느 시점에는 여기에서 자꾸 넘어오는 거죠. 그걸 상상시키고 이런 이론들을 계속 내고 상당히 선진적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100명 중에 20명에서 주로 충치가 집중해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쪽을 집중 관리해야 돼. 이런 2대8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의 경우에 학생들, 어린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나는 게 실제로 봤더니 20% 어린이에서 거의 한 80%의 치아 우식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안 생기는 분들이 일단 어떤 진단 기준에 의해서 안 생겼다고 평가받는 그룹이 한 40, 50%는 생기는 수사를 한 거고요. 한국에 있는 그룹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에 의하자면 이제는 많이 생기는 그룹에만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 치과 의료적인 접근을 해서 아니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의료 보장을 가지고도 뭔가
구강건강 증상을 굉장히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런 개념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떻게 하면 진단법을 잘 개발할까,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찾아내거나 이런 데 많은 시간들을 들이려고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룹이 뭘 했냐면 4년 전에 이제 조사를 쭉 한 거죠. 구강건강을 쪽에서 치아 우식증이 생긴 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0% 정도는 치아 우식증이 하나도 없는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두 개 있는 서너 개 있는 그룹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20% 해당되는 그룹이 여기 3개 이상 생긴 그룹이 20% 이상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20%가 80% 수치를 갖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룹만 집중적으로 이제 예방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4년 뒤에 지금 이게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0개 내지 1, 2개 그룹은 80%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티비 그룹이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 하고 방치해 두거든요. 실질적으로 치아 우식증은 여기에서 이 둘 합치면 거의 90%가 생겼다는 겁니다. 해로이 생기는 치아 우식증. 그리고 집중 관리했던 그룹에서는 실질적으로 5%만큼밖에 안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특정 어떤 그룹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는 치과 의료, 예방적인 치과 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노인까지 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치과 의료 예방 서비스 발전을 해주는 건데 국가가 정 돈이 없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80%의 형태라는 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20%에만 우리가 몰빵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그게 이제 세대일 수도 있죠. 학생 시대가 집중해서 나타난다고 보면 어린 학생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뭔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4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았던 80%에서 새로운 조치가 95%가 나타납니다.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치과 의료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게 갖는 영향의 제한점은 여전히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헬스 2020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이제 앞쪽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는 사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소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 부분 불소 치약의 경우에는 달성이 된 거죠. 근데 이 달성된 게 줄어들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전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약 회사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하거든요. 거기서 고만고만하니까 남을 믿으려면 자기는 다르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잠깐 미백 치약이 반짝했잖아요. 예를 들면 미백 치약의 경우에는 불소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소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 자체가 응급성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넣고 뭐 이러면 그게 너무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합하는 거를 막도록 만드는 게 또 기술력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약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불소만 되면 훨씬 더 많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를 편하게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부분들을 계속 전제해야 될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 실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된 건 좀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게 아침을 못 먹고 뭐 급식을 못 먹는 아동들이 예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건 무상급식 그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다 먹고 사는 걸 해가지고 특별히 뭐 그런 거는 별 문제 없는 사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저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치약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치약 칩들 정도는 언제든지 구입해서 원하는 만큼 짜서 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지역 아동센터 공감 어린이들 쪽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공감 어린이들한테 칫솔을 나눠주잖아요. 그 용도는 내가 고기에서 쓰라고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얘들 다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집에 불쌍히 칫솔이 왜 가져가냐? 집에 칫솔이 없기 때문에 옛날 거만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매출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이용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불구치약의 문제. 근데 이런 불구치약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사실은 뭐 좀 더 편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요. 생기사업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고 사실 불소 이용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은 계속 검토를 해가야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불소 취하겠으니까 다 되겠거니 하고 놓치는 것들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1년간 다니는 동안에 그쪽에서 하는 걸 봤더니 영국 런던의 일부 한 지역, 가장 빈민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먹는 영양, 그러니까 구강복을 하시는 선생님이 하는 용인데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소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꼼꼼하게 다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결과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우린 다 되고 있겠거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겠거니 하는 것들이 접근이 안 되는 계층들이 굉장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노력들이 여전히 요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강보건 정책 이쪽으로 가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도 쉬운 얘기인데 구강위생 향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치주병의 형태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파괴적인 치주병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가 치유가 되면서 이게 파괴돼서 그게 치료로 굉장히 파괴되는 양상을 받는다고 요즘에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이게 급속하게 진행이 될지 어느 치아가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와서 내가 관리해준다, 1년에 한 번 와서 관리해준다.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근거 있게끔 향상을 시킬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웁니다. 그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좀 좋은 스킬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든 기간에 구강위생에 대한 향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그 입안에는 세균이 있고 세균으로 인해서 치주병, 이목병이 그 충치 이런 게 생기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죠. 철저하게 치과 의료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신체 위생의 일부로서 구강위생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영국 결과에 의하면 손 씻기 잘하는 그룹이 칫솔질 잘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역조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 씻기에 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또 칫솔질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구강위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슨 위생이야 이렇게 하찮게 보면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위생과 같이 신체 위생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거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건 이제 분당에 있는 NHN 사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건강한 건물 이런 거를 사업들 짓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층별로 이건 화장실이 아니라 양치실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점심 설탕이라고 하는 위험성을 개입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불포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구강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중에는 이거 덕분에 사실 성병과 관련된 비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강보건 덕분에 그쪽에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놀고 있더라도 비만 관련되는 뭔가 보건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구강 영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나트륨 무슨 운동본부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나트륨에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치 이런 데가 한번 충치식품 추강 운동본부 이런 우리가 2007년도에 그때 우리 공채까지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충치식품 추강 운동본부 이런 형태로 하든지 해가지고 충치식품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이제 그건 거죠. 설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비만 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낮은 단계 그런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초등고등학교 교내에서 자판들이 없을 때는 2007년부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충치식품 추강 운동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주 TV 시청 시간 중에 요즘에 인피니트 이런 분들이 제일 인기가 좋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들.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이 나와서 이런 그 충치식품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충치식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요. 뭐 금연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더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서 그 네 가지의 과제들을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장별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학교는 학교,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리고 군대면 군대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각 도시들이 너도 나도 관광도시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관광도시 가입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름만 관광도시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저희 학교가 이제 원주에 있는 그 대하라고 합쳐서 당연 원주대학교가 있는데 그 원주가 이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면 그 도시가 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뭔가를 뚜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건강 도시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게 건강 도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우리 국방부원 입장에서 아까 그런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조례화하고 이런 역할들 그게 정책화되는 만들어지고 그다음 낮은 단위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업비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런 쪽에 있는 사업비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런 굉장히 낮은 단위거든요. 거기서 얻는 성과는 사실 당장은 사실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조금 저 사람은 이제 치과를 좀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오로지 구강보건 활동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쪽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가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까지는 치과 의료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 그쪽으로 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든 간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현대 의료 내지는 현대 치과 의료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구강보건을 위해서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설탕, 충치식품을 추방을 해야 되고 담배를 추방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칫솔질을 보편할 수 있도록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 고개는 끄덕거리죠. 좀 맞는 얘기겠구나.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치과의사 회장님이 딱 보고 이제 한번 딱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내가 요즘에 진료하다 보니까 이쪽 동네 애들 이 장애인 애들은 너무 여기 충치도 많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좀 애들이 좀 무료로 좀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스템을 갖추고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뭐 보철까지 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른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보건기관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보건 활동에 있어서의 성과가 이쪽의 치과 의료적인 개입을 통한 효과보다 훨씬 못하고 이 개입이 훨씬 높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치과 의료인의 신뢰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치과 의료인들의 그런 생각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은 결국은 치과 의료인들 자체가 스스로 이겨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는 게 가능한 거지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치과 의료 부장이 15%에서 더 떨어졌네요. 17%. 예를 들면 17%만 우리나라가 치과 의료 부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17%를 늘려내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거 늘려낸 건 많고, 예를 들어 50%로 늘렸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지금 한 1조 한 3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험 쪽으로 해서. 근데 본인 부담금 때는 1조가 채 안 되나? 뭐 그 정도일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해지금으로 늘려서 50%까지 올린다. 그럼 6조 중에 3조까지 해야 되니까 약 한 1조 몇 천억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치과의료 영역에다가 공공이. 근데 그 1조 몇 천억을 그렇게 해서 치과의료 쪽에 해서 기존에 그냥 해오는 치과의료에다가 넣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강보건활동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영역에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하고, 저는 똑같이 투자할 기회가 보이면 이쪽에 투자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영역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결국 이쪽으로 지지하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예를 들면 충치식품 추가운동 이런 걸 통해서 널리 알려내고 모아내고 국민들 지지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치과의료 보장을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이제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는 결국은 근거에 충실한 치과의료가 서울 삼성 여전히 지나면서 일대일로 사업을 성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다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 연구실에서 바라보는 또 사항입니다.